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INF 조약 기억하십니까? 1987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구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입니다. 500에서 5,500km 사정거리를 가진 단거리 및 중거리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개발하지도 실험하지도 않고 또 가진 것은 폐기하자는 조약이었죠. 사실상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또 세계 평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조약이었다라고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런 INF 조약이 지난 8월 초에 폐기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중단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실험 때문에 미국만 이 조약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었습니다. 조약과 관련 없는 중국은 맹렬하게 중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며 따라오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미국이 곧 개발하게 될 중단거리 미사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괌, 오키나와 그리고 한국도 후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처럼 방어용도 아닌 공격용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격렬하게 반발한 바 있죠. 어제 미국과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놓고 협의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일본에 배치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일본의 배치를 피하기 위함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한국은 뒤처지지 않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짜배기만 쏙 뽑아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네, 석 달째죠 벌써. 지난 14일 사퇴 선언으로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언론계가 안고 있는 병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성토가 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민언련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아주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네. 논평을 이번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동안 보고서는 한 15건 이상 나왔는데요. 네. 이게 2달 넘게 되다 보니까 네. 너무 이렇게 편파적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종합한 논평을 하나 냈어요. 네네. 이제 사람들이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온도차가 있어요. 조국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찌됐든 공통으로 지적하는 정말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만 저희가 네네. 뽑아서 썼는데도 보고서량이 9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네. 이번 보도에 그러니까 조국 보도의 문제점들은 굉장히 다양했다라고 네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내부에서도 여러 시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네네. 하셨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번 부분은 좀 짚어야겠다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 일단 굉장히 많았던 거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게 좀 정확히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와준다면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게 최근에 이게 정확한 통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보도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누구도 제가 보기엔 부인하지는 네. 못하거든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보도량이 네. 어마어마하다, 20만 건이다, 몇 건이다 막 이렇게 여러 매체에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다라는 지금 논란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이름이 하필 조국이다 보니까 네. 이게 다른 의미로 쓰인 이제 그러니까요. 기사들도 올라오고 해서 누구의 조국인 네. 이렇게 나와도 그게 다 조국 관련 보도로 이제 엉키면서 네.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어디에서도 다 조국 관련 보도가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한번 그냥 예를 들어보면은 보도 시사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편 4사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JTBC, TV조선, 채널A, MBN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다른 부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던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계속 조 전 장관 관련된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인사청문회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죠. 대상자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당시 7명의 장관급 인사가 이루어졌지만 종편 4사 주요 시사 프로그램 11개의 경우에 7명 후보자 관련 방송 총 시간이 8,480분 중에서 사실상 전부라 할 수 있는 8,353분을 모조리 조국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네. 이거는 시사 토크쇼뿐만 아니고 보도도 거의 저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대부분의 보도들이 중요한 이슈들을 덮어버렸고 특히 이 시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기에는 일본의
일본의 무역보복 및 지소미아 종료 그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관련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슈들이 조 전 장관 그 검증 논란 때문에 다 묻혀버리는 그런 사회적 손실을 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다른 7명의 장관들의 이름도 잘 기억들을 못하실 거예요. 뭐 청문회를 해도 거의 뭐 묻혔기 때문에 이 조국 전 장관 이슈가 거의 블랙홀처럼 사실은 다 끌고 맞습니다. 들어가는 건 있어요. 신문과 방송 보도량도 사실 엄청나서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하루에 25건 정도의 리포트를 내는 저녁 종합 뉴스에서 매일 3분의 1에 달하는 분량을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사실 방송 보도에서 매우 이례적인 수치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제가 카운팅을 굳이 다 안 해도 이 굉장히 보도 많았다라는 것에는 모든 분들이 동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또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안 다루면은 뉴스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은 관심을 시청자들이 이 이슈 말고 또 딴 데 많이 안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방송뿐만 아니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특히 인터넷 언론은 이걸 조 전 장관 가지고 안 하면은 진짜 뭐 연예 정보 같은 데서도 대부분 이 이야기를 다룰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뭐 이 이슈를 굉장히 많이 다뤄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됐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보도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보도 내용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 것은 파파라치식 선정 보도가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의혹이 있어서 검증하고 열심히 검증했는데 조 전 장관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그거 당연히 보도해야 돼요. 그건 언론에 해야 되는 굉장히 주요한 의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런 보도를 왜 하지? 라는 생각, 이게 뉴스 맞아? 라는 그런 어떤 분노까지 일어나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채널A의 무거운 침묵 방배동 아파트라는 10월 3일 보도는 조 전 장관 자택 앞에서 날이 어두워지자 집에 불이 들어오고 창문도 열렸다라고 하면서 현장 연결을 합니다. 그런데 왜 현장 연결을 했냐면 이날 아내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뭐 소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현장 생중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 할 내용인가? 근데 밖에서 보면서 그냥 집을 스케치하면서 계속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식이었어요. 이런 보도 예전에는 뭐 매일경제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조국 딸 오피스텔 거주자 주차장엔 차 10대 중 2대가 포르쉐. 이거 8월 21일 기사고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뉴스를 저는 봐야 그게 하는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저한테 뭐지 했던 거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 압수수색 나갔을 때 음식을 배달하고 나오는 분한테 다 붙여갖고 맞아요. 그래서 저게 뭐지? 뭘 물어봤을까? 뭐 물어볼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게 뭐 궁금한 거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너무 파파라치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집중해서 그 사람의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거면은 진짜 집요하게 취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취재해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는 이 집 앞에 가서 그렇게 진을 치고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망신 주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분위기를 그냥 전하는 그런 식이지 어떤 정확한 내용이 나올 만한 보도가 아니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실은 클릭수 장사였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없기도 한 게 그런 거 보면 클릭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뭐지? 뭘 먹었을까? 혹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공급과 수요가 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언론 비평은 사실은 언론만 비평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시민들의 독자 청취자의 수준까지도 언론 소비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실 같이 성숙해져야지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문제점을 보셨나요? 그리고 또 이제 오촌 조카 관련 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오촌 조카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다뤄요. 그런데 그 화면은 조국 장관 얼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의 제목도 조국 장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사실 보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루고 있는 물론 그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여기 이제 네. 주요하게 부각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의혹의 내용은 조국 조카잖아요. 네. 그럼 조국 조카라고 계속 네이밍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화면은 그 조국 조카 이제 얼굴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계속 조 전 장관 얼굴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반인이라서 얼굴을 밝힐 수는 또 없잖아요. 네, 얼굴을 바뀔 수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냥 다른 화면을 써야 되는데 조 전 장관 화면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도 제목에서도 대부분 조국이라고 이제 명시되고요. 방송 뉴스의 경우에는 직계 가족도 아닌 오촌 조카의 혐의점을 보도하면서 계속 조 전 장관 얼굴을 비춰주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조 전 장관의 의혹으로 보일 정도. 그 조카의 의혹이 네네. 그렇게 될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오촌 조카의 사건이 정경심 교수랑 이어져 있고 네네. 그렇게 따진다면 중간에 조국 장관이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얼굴을 내비친 거다. 네네. 또 정경심 교수라든지 아니면 오촌 조카의 얼굴을 내비치기는 아무래도 조금 안 되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연결 지어서 네. 충분히 이제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 그 혐의점이 제목으로 나오는데 사진에 조 장관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사기 의혹이 있거나 네. 그것은 조카인데 그냥 그 조국 장관으로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도 내용에서는 크게 이렇게 단정적인 게 없는데요. 제목과 사진과 보도는 방송 보도는 특히 그 이미지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제목, 사진, 이 분위기 이걸로 그냥 이 사람은 의혹이 있구나. 이 사람 저 사람의 의혹이구나라고 네. 단정짓게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카더라 통신이 너무 많았다. 네. 예, 굉장히 많았죠. 뭐 이런 거. 저희가 단독 보도만 한번 이제 네네. 쭉 모니터를 해봤어요. 2번에 나눠서 했었는데 2번 나눈 결과가 첫 번째에서는 9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임명됐을 때 처음에 거론됐을 때부터 이제 9월 9일까지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자유한국당발 의혹이 굉장히 많이 보도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 단독 보도들의 대부분이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그 정보를 의혹 제기를 그대로 받아 쓴 것이었구나라고 봤는데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단독 보도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검찰발 의혹이 네네.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냐 검찰이냐 누가 그 원소스를 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나온 의혹이 제대로 된 의혹이었다면은 그리고 그걸 검증만 제대로 해서 보도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꼭 그 출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언론 기사 이렇게 보도를 할 때 네. 이제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온 백그라운드 뭐 이렇게 해서 네네. 그 사람의 이름이나 직위는 밝히지 않지만 네. 이제 그런 전원을 통해 갖고 보도를 하는 그렇죠. 경우가 꽤 많죠. 네네. 그 사람의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예. 거에서. 문제는 그 취재원을 보호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검증을 하고 의혹이 네. 이게 보도할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보도를 해야지 되는데요. 지금 두 가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발이건 아니면 검찰 발이건 아니면 더 애둘러서는 법조계에 따르면이라는 그런 출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신문 보도만 봤을 때만 해도 9월 10일에서 24일까지 7개 신문이네요. 7개 신문의 단독 보도 중에서요. 검찰에 따르면이 30건, 그리고 법조계에 따르면이 12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단독 보도 중에서 이만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중인데요. 그렇게 누구에 따르면이라고 하면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이제 내용에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없고 그냥 검찰의 말을 흘린 것을 이제 전한 수준의 보도였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검찰의 주장이나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만으로는 특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네. 봐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론이나 추가 취재가 없었고요. 누군가가 검찰도 정확하게 이름을 걸고 공식 브리핑을 한 게 아니고 누군지 모를 검찰에게 그냥 받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검찰에 압수수색 당한 첫 법무장관이라는 9월 24일 보도가 이런 전형적인 받아쓴 기사의 사례인데요. 네. 동아일보는 9월 23일 검찰의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전하면서 검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됐다라고 단언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조 전 장관은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함께 쓰는 컴퓨터라는 것에만 있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고 검찰이 준 정보를 그냥 검찰이 줬으니까 맞겠지 하고 무조건 쓰고 있는데 사실은 검찰이 준 정보도 저는 공식 브리핑이면 검찰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는 검찰도 내가 언제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뭘 단언할 때는 굉장히 확실한 취재 이후에 했어야 된다. 아니, 이런 경우야말로 정말 크로스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런 그러니까 요새 사실 온라인 매체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어뷰징 기사. 맞아요. 다른 거 그냥 받고 조금 바꿔가서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그래갖고 이제 클릭수 늘려갖고 아무래도 좀 돈을 좀 버는 그런 행위인데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뭐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에서도 너무 많아서요. 그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그 설리양 하만 관련 보도도 어뷰징 기사가 정말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독자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사실 많이 당하거든요. 이게 보다 보면 눌러보고 싶게 돼요. 그 마음을 굉장히 이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런 이 조 전 장관도 결국은 이 논란도 그냥 공직자 검증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망신 주는 그런 보도 태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어뷰징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언론도 잘못이지만 우리의 현명한 어떤 소비 패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나쁜 거는 누구에게 정보를 받았느냐 이것보다도 언론사가 최소한의 그 크로스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듭 내가 우리 언론사의 명예를 걸고 오보 없는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정확하게 밝힌 내용들 위주로 보도한다. 이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건강한 저널리즘을 이끄는 그런 기자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언론뿐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읽고 쓰는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도 어떻게 보면 좀 일정 부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카탈루냐 지역에서 엿새째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점거, 폭력 시위 자꾸 이어지니까 우리 정부도 해당 지역에 여행 자제 경보를 내렸는데요. 홍콩 시위와도 닮아 있다는 이번 바르셀로나 시위. 그 오랜 역사적인 배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수연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인터뷰에 앞서서요. 저희가 바르셀로나 현지를 좀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천욱 카탈루냐 한인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카탈루냐 한인회장 박천욱입니다. 네, 바르셀로나 현지 지금 시위가 굉장히 격화됐다고 하는데 교민들 피해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예, 카탈루냐는 지난 월요일 대법원에서 판결문이 발표되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상당히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 폭력적인 시위가 시내 중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민들도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특히 그 한국에서 오시는 여행 오시는 분들 아마 굉장한 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시내에서 우리 사업을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우리 이제 교민들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우리 교민들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지난 2017년 분리독립 주민투표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인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평화적 시위고 기껏해야 이제 경찰하고 대립되었을 때 그냥 뭐 큰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 정도였는데 이번처럼 폭력으로 불 태우고 거리를 점거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는 이런 폭력 시위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위 어떻게 보세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나요?
예, 이제 아마 폭력 시위는 이제 속으로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이 이 폭력 시위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다. 네. 예, 이거는 답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은 더 강력한 제재 전에 발동되었던 그 헌법 155조 발동되어서 오히려 자치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하게 말해서 이제 계엄령이 발포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길이 아니고 그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폭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하고 나오고 네.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리코멘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폭력 시위는 이제 좀 줄어들 것 같는데 일단 시위 평화적 시위지만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폭력적인 양상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시위 자체는 예. 계속적으로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지금 여행자제 경보를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여행객이라든지 스페인을 가는 분들 그리고 교민들한테 뭐 당부해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 궁금한데요. 예. 우리 교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바르셀로나에 여행 오시는 분들 네, 혹시 호기심이 나더라도 그 시위를 하는 장소 가까이에는 이렇게 좀 가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예, 혹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또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시위에 뭐 동참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 시위에는 우리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가담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시위는 하지만 우리 관광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나 여행사에서 그 시위를 피해서 뭐 관광 안내하고 차를 이동하고 하는 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다른 어려움이 직접 일어나지는 않을 것인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 현지에 계시는 박천욱 카탈루냐 한인 회장이셨습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네, 빨리 하루속히 지금 카탈루냐 진영의 시위가 잦아들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르셀로나 현지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대화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2017년에 그 독립을 원하는 그 투표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찬성이 조금 더 많아갖고 통과가 됐는데 네네. 스페인 중앙 정부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았고 네네. 그리고 그거를 주도했었던 인물들을 뭐 수배하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푸지데몬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네.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주민투표는 네네. 2017년에 그렇죠. 있었고요. 네. 14년에도 한번 시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10월 14일 스페인 네네. 이제 대법원에서 이 전 자치정부의 지도부에게 징역 9에서 13년형을 선고하는 네. 일이 있었죠. 근데 그 푸지데몬 도망가지 않았었나요? 벨기에로 도망갔죠. 벨기에로 정치적 망명을 네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그러면은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자치정부의 부수반, 네네. 그러니까 부총리부터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군요. 지금 네, 망명 그렇습니다. 가 있는 푸지데몬은 사실은 이제 가 있는 상태고 네. 그 외에 다른 자치 정부의 뭐 부수반이라든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진 형이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데. 네.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도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그랬었는데 일단 주민투표 그 투표율이 좀 낮았고요. 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독립 반대 의견이 또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로는 네. 뭐 독립에 찬성하는 측과 네. 분리 독립주의자는 거의 반반 정도였고요. 네네. 이 자치정부 실시한 주민투표에 약 43% 정도가 가담해서
90%가 조금 넘는 네. 찬성률을 나타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시위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2017년의 경우에서는 네네. 실제로 많은 반대주의자들이 거리를 나오고 시위가 벌어졌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바르셀로나나 카탈루냐 지역에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 국가 그래갖고 맞아요. 항상 함께 네. 살았는데 네. 왜 스페인의 카탈루냐는 분리 독립을 원하는가? 뭐 문화, 역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또 정치, 경제적인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풀어주세요. 네네. 뭐 카탈루냐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네, 다른 국가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다른 카탈루냐는 주권을 찾아서 독립국가로 네.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역사 문화적 배경을 조금 살펴볼 네네. 필요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카탈루냐는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해 그렇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카탈루냐가 독립국의 지위를 가졌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잠시밖에 없었고요. 11세기, 12세기 이 시기에는 네, 프랑크 왕국의 네네. 백장령에 속해 있었던. 속해 있었고요. 네네. 이후에는 우리와 같은 뭐 삼국시대와 같은 네. 부족국가 시대에 아라곤이라는 네네. 곳에 편입되어 네.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독립국가라기보다는 자치령 혹은 부족국가 시대의 어떤 지역 왕국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국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렇죠. 거군요.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네네. 당시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당시에 펠리페 5세가 등극하게 되는데 그 펠리페 5세가 부르봉 왕가를 이어가는 프랑스 쪽에 세력이었죠. 부르봉 왕가를 이어가는. 네네. 네. 근데 카탈루냐는 합수르 왕가의 칼을 대제를 네네. 지지했던 것이죠. 이제 오스트리아 쪽으로 넘어가게 돼.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면. 네. 그래서 전쟁 결과는 이제 스페인 내에서는 펠리페 5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 자치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 카탈루냐 르네상스라는 카탈란이라는 언어적, 네. 문화적 자긍심을 토대로 문화를 진흥시키고 또 카탈루냐의 민족주의적 인 것들을 고양하는 그런 네. 움직임이 벌어졌고요. 네. 그게 사실 그런 것도 한 게 카탈루냐 지방이 옛날부터 잘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위치로 봤을 때 딱 그 바다를 끼고 있고 지중해로 맞습니다. 나가기 굉장히 편하게 돼 있는 정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 중앙 정부 쪽에 있는 카스티아 같은 경우는 내륙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마드리드 갔을 때 해산물은 맛이 없었고 바르셀로나 갔을 때 해산물 빠에야가 진짜 맛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또 말도 달라요. 지금도. 맞습니다. 네, 막 간판 같은 데 보면은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상향을 네네. 분리독립주의자들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네. 거기에는 뭐 일정 부분 경제적인 음. 이해관계도 네. 있겠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잘 살죠, 사실 카탈루냐가. 스페인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라고 굳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인당 GDP 규모로 따지면 네네. 역시 뭐 수도가 있는 마드리드 그리고 북쪽의 바스크 네. 그리고 카탈루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주로. 바스크도 독립 얘기를 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탈루냐가 워낙 잘 사는데 여기서 이제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갖고 좀 잘 못 사는 남부 지역 뭐 안달루시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주니까 카탈루니아 주민들이 이제 화가 났다. 너네랑 우리랑 같은 민족도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우리 돈 가져가갖고 왜 저쪽에 주느냐.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정 부분 뭐 네. 타당한 이야기고요. 근데 이 분리 독립 움직임이 언제 격화됐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정도에
분리 독립 움직임이 격화가 됐는데 그때는 유럽이 경제 위기를 겪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유럽 연합이 탄생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좀 축소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그러니까 2008년 이후의 경제 위기 때문에 스페인 중앙 정부가 상대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네. 카탈루냐의 재정 부담이 가중이 되었고요. 네, 네. 뭐 이런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분리 독립 움직임이 격화되는데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이제 숨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 계신 또 축구 팬들 하면은 또 스페인 하면은 축구 명가고 또 바르셀로나 하면은 바르셀로나 FC가 있고 또 마드리드는 또 레알 마드리드가 있고 그들의 경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스페인 축구 경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바르셀로나 FC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26일이죠. 이번 달 네.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엘 엘 클라시코. 클라시코라고 네. 하는데요. 맞아요. 이 경기가 최근에였던 네. 집회와 시위 그리고 소요 사태로 인해서 12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경기를 치르기에는 조금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네. 판단을 했나 보네요. 네네. 정말 좀 직접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카탈루냐가 독립할 길 요원하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어렵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중앙 정부가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일단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지방자치정부의 독립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죠. 아. 그리고 헌법을 개헌해야 합니다. 아이고, 헌법 개헌은 워낙 힘든 일인데. 왜냐하면 스페인 헌법상 카탈루냐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자치주가 네. 독립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아. 또 만약 그렇게 되려면 스페인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네. 스페인의 카탈루냐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정서가 독립을 허락하지 않고 네. 또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그리고 카탈루냐 이외의 스페인이 지금 현재를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독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다음 달 10일에 스페인에 조기 총선이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야권에서는 이 카탈루냐 시위를 좀 정치적으로 호재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네. 다음 달 10일에 총선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총리가 페드로 산체스 총리인데 스페인은 뭐 입헌 군주제 하에 의원 내각제를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이다 보니까 다수당이 여러 정당들과 연합하여야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정부 구성이 되지 않아서 정부가 해산되고 다시 투표를 선거를 해서 다시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다음 달 10일에 있습니다. 근데 야권에서는 왜 좋아하나요? 카탈루냐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사회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좌파 연합입니다. 근데 야권은 중도 우파 또는 우파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집권 사회당의 의석이 123석입니다. 근데 앞으로 벌어질 이 11월 선거에서는 카탈루냐 분리 독립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파의 표가 집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분리 독립 움직임이 분산되어 있던 보수 우위 또는 우파의 연합 또는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보수 정당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탈루냐 독립은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우파가 더 여기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나요? 그렇죠. 실제로 2011년 보수당 특히 집권했던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카탈루냐와의 정서적 또는 감정적 골이 깊어졌던 것을 반추해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참 유럽 이야기는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우리랑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 좀 단순하게 그냥 우리는 같이 살아야지 왜 한 나라인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뭐 스페인뿐이 아니고 예전에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수연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브닝 쇼에서 휴식을 선물합니다. 이브닝 카페 시간이죠. 매주 수요일이면 새로운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립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원작 소설인 82년생 김지영은 사실 영화와 이전부터 굉장히 화제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섰던 작품이죠.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이 불러온 젠더 갈등 그리고 평점 테러 논란 이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대중문화평론가 김원식 그리고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는 읽었거든요. 예, 네. 읽었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갖고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그리고 영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교수님? 뭐 소설은 읽으신 분들이 뭐 100만 부 넘게 팔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드리면 어떤 여성이 소위 빙의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뭐 할머니가 됐기도 하다가 어머니가 되기도 하다가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인데 연대기별로 좀 나뉘어져 있어서 영유아 시절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렇게 시기가 나뉘어서 현재 작품에선 34살입니다. 소설에서는. 네네. 34살인 김지영 씨가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지를 연대기별로 일어난 사건들 가령 초등학교 때는 나를 괴롭혔던 짝꿍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기억. 네. 중학교 때에는 가령 좀 성폭력 교사라 부를 수 있는 저 학교 다닐 때마다 변태 교사라 불렀거든요. 맞아요. 그럼 변태 교사한테 괴롭힘 당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좀 네네. 보고서 형식으로 나열이 돼 있다면 저는 이제 영화 시사를 봤는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냐면 김지영이란 한 등장 인물이 바로 명절날 갑자기 빙의 증상을 보여서 네네.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조금씩 현재의 시점으로 이를테면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 똑같지만 과거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왜 이 여성이 이렇게 됐는지에서 경력 단절 부분이라던가 네. 출산 후 육아 후유증 내지는 우울증이라던가 네네. 이쪽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니까 보고서보다는 캐릭터라이징된 한 여성 김지영이란 여성의 지금 현재 이야기로 조금 더 많이 방점이 옮겨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영화랑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영화는 아직 개봉 전이고 내일 개봉하지만 그래서 이제 원작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사회는 한 걸로 아는데 뭐 교수님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일부러 시연해서 가서 봤는데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지영이라는 인물이 네네. 그냥 소설 속으로 자료나 혹은 지표가 아니라 네. 걸어 다니는 인물로 정유미 씨 역할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몰입이 쉽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차이는 남편인 대현 캐릭터가 그냥 멀리서 보는 중간적 관찰자가 아니라 아내가 저렇게 빙의되는데 어쩔 줄 몰라하고 네. 안타까워하는 조금은 동조하는 인물로 네네. 바뀌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차이가 있다면 결말이 바뀌었어요. 원작에서 좀 문제적이었던 게 스포일러는 말씀하지 마시고. 정신과, 그러니까 네. 원작에서 네. 정신과 의사인 남편이 내 아내도 안과 전문의였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잠깐 병원을 파트타임으로 바꿨다라든가 이런 얘기하면서 참 힘들다. 나조차도 간호사를 조금은 결혼 안 할 미혼이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끝내서 맞아요. 되게 암담하게 끝났는데 영화는 다르게 끝난다는 네네. 점이 네.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우리 싶습니다. 평론가님도 보셨어요? 저는 안 봤는데 이제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원작이 인기가 있었던 요인이 좀 탈색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이 원래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 공감할 수 있는 팩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자체가 아니고 그 당대를 살았던 여성들만이 네.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다큐적인 요소가 배치됐다 하더라도
소설 원작의 어떤 특징과는 상관없이 좀 몰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아마 외연을 확정하기 위해서 스토리 부분이나 캐릭터를 좀 더 부각을 시킨 듯 싶어요. 그러면 이제 네. 보편성을 갖게 되는데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공유 씨가 남편 역으로 나온다고 해갖고 그 원작에서의 남편은 조금은 좀 이기적이고 공감 잘 못하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약간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공유라는 배우가 그런 캐릭터를 연기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멋진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좀 많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소설이 굉장히 이제 뭐 유행을 하고 또 영화화가 된다 그러니까는 남성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어요. 뭐 네. 남혐 소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순수하게 남성들의 어떤 공감을 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도 잘못 말씀드리면 남성들한테 남혐 평론가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뭐 페미니스트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남성들이 결국에는 마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여성들도 그런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남성들이 항변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남성 주인공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너무 왜 한쪽 면만 그렇게 보느냐라는 측면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는 아마 공포감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보역 갈등 논쟁하면은 보역 갈등이 전에는 성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진보적인 이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많이 공로된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설이 안 팔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형 많이 출판사에 출간해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거든요. 네.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 오는 공포가 불안증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극단적인 테러 수준의 이제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던 측면이 저는 있죠. 사실은 제가 이걸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들어봤을 한 그런 얘기들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 겪었던 사건들이 몇몇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주인공한테 모두 다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순간순간의 어떤 연출이나 이런 게 좀 자기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느낌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비판도 사실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각주가 많아서 밑에 뭐 몇 년도에 조사한 어떤 설문조사 자료라든가 도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데 소설의 어떤 완성도로 따졌을 땐 저도 대단하게 잘 만든 소설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으나 누구 이렇게 한 명한테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문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부 다 겪진 않았지만 어떤 부분에선 경험했다라는 그렇죠. 것. 선생님.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근데 조금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여성권을 쟁취하자 혹은 남성과 투쟁하자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겪었다라고 오히려 좀 담담하게 별 감정 없이 오히려 실어놓고 있는 것들인데 굉장히 어떤 박탈감을 좀 가져왔다라는 게 오히려 저로서는 조금 약간 놀라운 측면도 있었고 제가 이번에 시사회 때 좀 되게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시사회를 하니까 주변에 굉장히 많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 어느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다른 영화 단체 관람을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영화 끝나고 나오면서 포스터를 보더니 저거 페미 영화잖아 보기 싫어. 쿵쾅이들이 볼 것 같아라는 말을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아마 저 학생들 중에 많이 읽어봤을까? 읽지 않고서 벌써 어떤 여성 연예인이 이 책을 읽는다는 것만으로 낙인을 찍어서 떼주는 표정이 되기까지도 하는 그런 그렇죠. 맥락 안에는 저는 정말로 이 작품들을 많이 읽어서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이 여성의 피해 사례 보고집처럼 보이고 그래서 남성을 가해자 집단으로 몰 것 같다라는 선입견 네네. 그게 너무나 커서 저는 정말로 많이 읽어보시고 나서 얘기하시는 분들과 좀 더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작품의 선입견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그러고 생각이 보니까는 들었습니다. 이제 네. 그 여성 연예인들이 이거 읽었다고 이렇게 인증을 하면 와서 악플도 달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아직 개봉을 안 했는데 별점 테러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많이들 안 보셨을 텐데 별점 네. 테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매율은 굉장히 높다. 뭐 1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논란이 되는 작품이면 틀림이 없고 근데 이런 평점 테러 같은 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 압축적으로 응축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생이 그렇게 발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개연성이 있느냐, 뭐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느냐는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통해서 여성들의 어떤 상처라든지 응어리진 것, 그건 반대로 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게 풀어내면서 소통을 하는 어떤 하나의 매개고리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논의들이 그냥 대면이 아니고요. 비대면으로 인터넷에서 그냥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고등학생 말씀하셨지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 와중에 평점 테러라는 방식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소통 과정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걸 바라고요. 또 이 작품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품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작품도 많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기들의 의사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대를 더 이제 응집하게 시켜가지고 결국 다른 결과를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그 방식 자체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매를 막 해놓고서는 막판에 이렇게 딱 취소해버리는. 일부러 취소하는 네. 경우도 있고 저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좀 굉장히 유의미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가령 아까 잠깐 남성 캐릭터 얘기도 했지만 공유 씨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요. 네. 영화 속에서. 그런데 일단 시어머니가 네가 왜 육아휴직을 하니라고 하거나 그리고 주변 남성분들이 너 승진 포기했어?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들은 대단히 승진에 별 욕심이 없는 그런 남성으로 비친다거나 혹은 네. 집안의 관대에서 이번에 영화는 단순히 성별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한 여성이 빙의라는 증상을 앓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뭘 놓치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저는 원작에서도 실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자료나 도표들은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이걸 남녀의 갈등 구조로만 풀어내려고 하는 게 좀 그게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작 소설도 사실은 뭐 남성을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맞아요. 이런 건 네. 아니고요. 네. 또 아마 이제 영화도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캡틴 마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게 여성 주인공이 나와서 이거 완전히 페미니즘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밀하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양성 평등성도 충분히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예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특히 이제 쏠림 현상으로 그런 측면에서 작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저출산으로까지 확장시켜서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네. 방금 들었는데요.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왜 페미니즘이 돈이 된다. 제가 좀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도 생각해요. 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이런 질문 하지도 않았는데 가끔 저한테도 페미니스트세요 아니세요라고 묻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했을 때 저조차도 어떤 페미니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로 거꾸로 묻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약간의 자기 과시적인 페미니스트들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리고 굉장히 실천적 차원에서 페미니즘 을 실현하고 있는 별로 말씀이 없는 분들도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런 식의 갈등 구조 자체가 저는 이 갈등 구조를 묻고 거기에서 구분하는 것도 어쩌면 페미니즘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아직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이 페미니즘이라는 데한 논의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하는 거 상업적이냐 아니냐조차도 좀 더 얘기해야 할 문제지 상업적이다라고 낙인을 찍고 괄호에 넣어서 밀어 넣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원식 네. 평론가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82년생이에요? 82년생 사실 저 82년생이 네. 중요한 건 아니고 전 앞뒤로 한 몇 년 차를 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전국에 김지영이 몇만 명 되는지 아느냐 뭐 이렇게 네. 시장성으로 얘기하기는 하지만요. 근데 일종의 여성주의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목탄 그런 새로운 세대에게 부합하는 작품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공지영류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공지영 세대의 여성주의 소설하고 이 82년생을 중심으로 네. 한 그 여성들하고는 감수성하고 경험들이 굉장히 달라요. 네네.
근데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줄 수 있는 작품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이 좋으냐 그르냐에 상관없이 거기에 가서 뭔가 자신의 응어리진 것들을 대리 투영을 했던 측면이 분명 네. 존재를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여성들도 그 82년생을 세대별로 접했을 때 다 달라요. 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좀 공감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작품을 원하는 마음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작품이 저는 82년생 김지영만 해당되지 말고 계속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용어가 너무 과잉이에요. 무조건 어떤 여성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다 페미니스트 이렇게 페미니즘을 하게 되면 네. 결국 상업적으로 이용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여튼 굉장히 뭐 화제도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원작을 읽었으니까 원작보다 영화가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봐볼까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강유정 교수 그리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제 인요한 교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요. 네, 나오미 스캇의 Speechless. 영화 알라딘에 나왔던 곡이죠.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도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우리 함께 쉬어요.